엄마가 이모 집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양쪽 정강이에 손바닥 크기만한 푸른 멍이 번져 있었고 팔에는 긁혀서 피가 맺힌 상처가 보였다. 부엌 바닥에는 김치꽁다리, 고등어 가시, 계란 껍데기와 담배꽁초, 물에 불려놓았던 검은 콩, 콩나물 대가리, 팥뿌리와 양파 껍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햇빛이 부엌 쪽창으로 들어와서 엉망으로 더러워진 부엌 바닥을 환하게 비췄다. 엄마는 이모를 부엌에 두고 방으로 갔다. 바닥에는 속옷이 널려 있었고 이불과 요가 날카로운 것에 찢겨 입을 벌리고 있었다. 콤팩트가 깨져서 바닥이 온통 화장분으로 가득했다. 그 모든 것들 위로 구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엄마는 밥 공기에 물을 떠서 이모의 입을 죽이고 빗자루를 들고서 안방부터 청소하기 시작했다. 안방의 물걸레질까지 마치고 나서 이모를 방으로 데려와 속이 터진 요 위에 눕혔다. 이모는 떨고 있었다. 별일 아닐 거라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집에서 대충 옷과 세면도구를 챙겨 나와 이모의 집에 짐을 풀었다. 형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언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자 이모는 엄마의 짐을 도로 배낭에 담아 집 밖 골목으로 내던져 버리고 현관문을 잠갔다. 엄마는 매일 퇴근 후에 이모를 찾아갔다. 현관문에 노크를 하고 이모의 이름을 불렀다. 안방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다. 엄마는 이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이모에게는 남편 말고는 변변한 친구도 없었고 엄마의 부모는 이모에게 우리를 친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다. 이모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엄마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얼마나 그 집 앞에 앉아 있었을까. 할머니가 마당에 가만히 서서 엄마를 보고 있었다. 순애는 오늘 떠났다. 집주인이 이키를 줬어. 방 좀 정리하라고.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었다. 장롱과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큰 살림은 없었고 손미불과 이모의 옷이 잘 개켜져 있었다. 남자 옷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모가 무슨 재주인지 그 옷들을 빠짐없이 가져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이모의 옷과 이모가 남긴 살림을 보자기에 쌌다. 이제 순애는 없는 사람이야. 우린 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보따리의 매듭은 다시 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했다. 엄마는 매듭을 풀려고 한참을 애쓰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그 보따리가 이모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다. 희미한 나프탈렌 냄새가 났다. 순애에게 우리가 금전적인 도움은 줄 수 있을 거야. 걸로 좋게 네가 설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왜 아직도 모르니? 나서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형부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결론이 난 일이야. 벌써 소문이 파다해. 순애 남편이 북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증거도 없는 일이에요. 신문에도 다 나왔잖아. 그치들이 공산주의 책을 읽고 라디오로 북의 방송을 들었다고. 어떻게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눈도 맞고 귀도 맞고 그렇게 믿어야 해. 그리고 언니니 형분이 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네 진짜 언니도 아니잖아. 8촌을 넘었으니 친척이라고도 할 수 없지. 어디서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는 엄마의 손에서 보따리를 빼내서 근처의 개천에 던져버렸다. 언제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라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허울로 이용만 했잖아요. 그래, 나도 살려고 그랬다. 걔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 그게 너도 나도 사는 길이야. 할머니는 일생 동안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이었고 그런 태도로 답답한 인생을 버텨냈다.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태도를 경멸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 무정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눠질 수 없다면, 상대의 삶을 일정 부분 같이 살아낼 용기도 없다면 어설픈 애정보다는 무정함을 택하는 것이 나았다. 그게 할머니의 방식이었다. 검찰은 피고인 8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4명에게 징역 20년, 4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일주일이 지난 첫 재판에서 판사들은 검사의 구형 그대로 판결했고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위반했고 내란 예비음모 및 선동을 했다. 형부는 사형과 무기형을 면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소식은 그것뿐이었다. 엄마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로 시작하는 편지를 써서 청와대에 보냈다. 엄마는 대통령이 오해를 풀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갇힌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20살의 엄마는 그토록 무지하고 순진한 아이였다. 인간이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은 차마 상상조차 못했던 어린애였다. 2달 후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의 결과 중 어떤 것도 뒤집히지 않았다. 사형수와 무기수는 서울구치소에 남고 유기수는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엄마는 피고인들을 위한 모교 기도회에 참석했다. 기독교 회관에는 피고인 가족들과 천주교 사제, 개신교 목사와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다. 불공정한 비밀 군사 재판이 아닌 공개 재판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와 차가운 옥중에서 가족들의 면회조차 받을 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도가 이어졌다. 엄마는 사람들과 국수를 나눠 먹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워들었다. 동네 아이들이 4살짜리 아이의 목에 끈을 묶어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빨갱이의 자식이라고 총살하는 신용을 하는데 어른들이 둘러서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만 있었다는 이야기. 소풍을 간 딸아이의 도시락에 같은 반 아이들이 개미를 넣었다는 이야기.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가 터졌다는 어느 아이 엄마 이야기. 남산. 그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에게 보낸 그 편지를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다. 언니 미안해.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모를 향해 속으로 말했다. 엄마는 기독교 회관 밖으로 나와 무작정 걸었다. 곧 대학로가 나왔다. 사람들은 3355 광장에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해오기 처제라고 부르며 부드럽게 웃던 형부의 얼굴도
그런 형부와 함께 있을 때 반짝이던 언니의 얼굴도 모두 꿈 같았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